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끝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억압의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페미니즘을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과제는 뭐냐면, 과연 이 4개의 페미니즘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페미니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놓여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여러분의 시공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페미니즘이 더 급선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제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선 여러분,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거 있죠. 아버지의 지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뭐 메갈이라든가 뭐 꼴페미니 뭐 이럴 때 많이 지목을 받는, 네, 그러한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급진주의,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뭘 뿌리를 뽑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더 이상 남성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건 여성 분리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만의 세계를,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이제 나온 레즈비언 페미니즘이라고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뭐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도 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결코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성만의 어떤 그러한 분리된 공간을 만들지 않고서는 해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결혼 불가하고 뭐 임신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여성 그 레즈비언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일견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반사회적인 페미니즘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이 페미니즘 물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독창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두 번째 흐름을 이끌어갔던 여성입니다. 예,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예.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경제 계급,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 계급 있지 않습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그런 계급 투쟁을 얘기하듯이 성적으로도 남성, 여성이라는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타파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식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인공생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육아를 갖다가 어떤 국가라든가 아니면 공동 육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공동체가 이 공동 육아를 하는, 예,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여성에게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결코 여성 해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읽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견을 오랫동안 갖게 되고,
오해만 쌓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들을 걷어내고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들어보려면 직접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가부장제적인지 무시무시할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6번에 그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무진기행은 짧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학 작품들도 보면은요, 거기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여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안 맞거든요. 그만큼 여성의 이미지나 재현이라는 게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여성의 모습이 진짜 뭐 올바른 제대로 된 모습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그러한 젠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작업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회적 구성물을 내재화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적어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여름밤의 꿈도 보면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정말 무지막지한 가부장제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테네 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무진기행에서 보여지는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여성은 하나의 일탈의 대상이라든가 여성은 구원이 필요하고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성적 대상화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문학 작품들에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의 지배라고 하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을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았고, 그 속에서 과연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성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성의 대상화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부아르가 얘기하는 여성이 이제 제2의 성이다라고 하는 제1의 성인 남성의 어떤 타자라든가 아니면 남성의 결핍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 그렇습니다. 여성학자인 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가부장제 사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공적 가부장제하고 사적 가부장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월비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적 가부장제, 예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지금 명절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보면은 꼭 그 여자만 부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얼마든지 남성들도 밀키트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위로 잘라서 할 수 있으면은 같이 밥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워낙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사적 가부장제는 많이 걷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적 가부장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통계를 보면은요, 상당히 좀 그래도 여전히 멀다라는 것이죠. 유리천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시국에 한국 사회 OECD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만큼 이러한 어떤 재난적인 시국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대상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1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페미니즘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일하고 여자가 남자의 77%의 임금만 받고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뭐 만족하고 직장에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운동이 페미니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 공적인 이 가부장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이 얘기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그 데이터가 더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운동이 더 계속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왕왕 나오는 통계 자료들, 데이터들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한번 가보죠.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첫 번째 페미니즘 물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하는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울어든 운동장 같은 그런 어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하는 것이 그 낙태법 폐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주제 폐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잊혔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그 위계에 의한 어떤 간음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계 어떤 권력형 강간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위력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일반 강간죄에 해당되듯이 상당한 어떤 목숨을 건 그 어떤 투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암묵적 동의로 이제 그 인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된 김진시 사건에서도 이제 이 논쟁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제정을, 그러니까 그 법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여성단체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또 이제 그 어떤 형법학 교수들의 또 입장들은 또 복잡하고 그렇긴 합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법원에서 넓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런 경향성만큼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바로 그러한 그 어떤 법적,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이제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페미니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억압의 그 원인으로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도대체 자본주의가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의 임금 차이가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분야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 벌어지는 이런 임금 차이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이제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서 이러한 이제 자본주의를 지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을 어떤 성적으로 상품화한다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여성을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소비 지향성을 부추긴다든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더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이제 진화된 성차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또 계몽된 성차별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뭐 지금 이제 후기 자본주의로 오니까 뭐 이제는 뭐 그 어떤 여성이 그러한 어떤 그 뭐 성차별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몸매도 가꾸고 성형도 하고 뭐 화장도 더 잘하고 뭐 더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우리가 페미니즘이다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머리도 그렇게 쇼커트 하고 그랬던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그 소비 전략에 이렇게 포섭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괜찮다. 왜? 이제는 성차별 없어졌다라고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된 성차별인데, 예. 그러면서 마음껏 여성성을 추구해라라고 소비를 부추기는 그러한 이제 또 다른 전략이 등장했다라고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눈 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네트워킹이 더 교묘해지고 인간의 무의식까지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이 진화된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 여성 억압의 원인이 너무 이렇게 그 한두 개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여성 억압은 뭐 2중 3중이다.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가부장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도 그렇고 예. 또 이제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 현상이라든가 법 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은 2중 3중으로 여성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가부장제의 자본주의의 거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까지 중첩돼서 여성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런 페미니즘 이론은요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 프랑스 페미니즘의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즘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요. 뭐 종군 위안부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위안부라고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라고도 하는데 일본군 성노예죠. 이러한 어떤 그 성노예 행위를 어떤 주도했던 장본인이 일본 군이라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그 주체를 갖다가 지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명명투쟁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에코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태 여성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주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사회를 나누고 여성을 자연에 그리고 남성을 문화나 문명에다가 일치시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성을 정복하듯이 자연을 정복하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은 여성 같은 거다. 정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실제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에코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 생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별, 그러니까 성차별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이러한 파괴, 환경 파괴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에코 페미니즘,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 특히 남성에 의한 자연 착취죠. 특히
어떤 남성일까요? 그렇습니다. 서구 백인 남성이죠. 사실상 지금 뭐 기후 위기, 또 환경 위기, 환경 재난 이런 문제들이 글로벌한 문제가 되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 내전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은 소위 환경을 파괴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일회용 물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어떤 서구화, 도시화, 산업화, 그로 인해 이제 결국 결과한 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한 환경 위기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서양의 어떤 백인, 특히 남성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네, 우리의 문제로 둔갑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도 있고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고, 이 사람이 퀴어 이론의 보통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또 썼죠. 이거는 이제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물결의 페미니즘입니다. 예. 여기에 논의까지 가면 결국에 가서 이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잖아요.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여성 억압이 아닌 성적 억압의 논의의 틀로, 문제 틀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3의 어떤 페미니즘 물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이 젠더 트러블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이 여성 내 차이, 남성 내 차이, 육체를 통한 차이, 이거 차이의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하나의 우산 밑에 두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런 페미니즘들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이 공유하고 있는 사안, 첫 번째는 현대사회의 성차에 따른 억압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성 억압은 일상에서 의식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 의식도 문제지만 무의식 차원까지도 문제예요. 여러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또 록상게이 얘기도 했죠. 우리는요,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그러한 용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성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성차별주의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무심결에 하는 경우들이 있단 얘기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페미니스트 주체를 생산하는 이 노력,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와 여성재현, 이미지 이런 쪽으로 가보면 대중문화 속에 많은 이제 성차별이 있습니다. 여성을 제2의 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 5번에 제2의 성, 제2부의 체험해 보면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상이죠, 상 여기. 여기 이 책인데
예,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이제 번역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지금 번역이 달라졌습니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마치 사회가 여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여성은 아무 거기에 대한 저항 없이 그냥 주조되는 개념으로다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그 어떤 번역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그 능동적인 어떤 반작용도 거기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젠더 트러블을 얘기했던 그 세 번째 이제 페미니즘 물결을 주장했던 거기에서의 주도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양성이라고 하는 이원론,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 다양해졌고 여성 내에서도 차이가 많고 남성 내에서도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이에요. 퀴어 이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보바르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 이원론의 어떤 논리들을 보면은요, 예, 듀얼리즘이거든요. 예, 이런 이원론의 논리는요, 여기에 또 지배 논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항상 보면 남성, 여성이 있고, 그렇죠? 뭐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강한 건 좋은 거고 약한 건 나쁜 거고 이런 식 있죠. 예. 그러니까 열등하고 뭐 나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어느 위치에 놓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원적인 이런 대대 구조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구조주의에서 나오는데 이 이제 보바르가 얘기하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그러한 틀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주디스 버틀러는 이제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뭐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제2의 성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 여성이 광고라든가 아니면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이제 이미지가 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어떻게 그 반영론과 구성론이라는 얘기도 여기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도록 하시고요. 예. 뭐 할 거는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 메갈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같이 연관돼서 나왔지만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에 대해 어떤 성별에 대한 그 일종의 풍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남성, 여성의 이 역할이 뒤바뀌어 있거든요. 이갈리아라고 하는 이런 가상 도시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것을 이제 성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분 여성이 과학을 하면 또 어떨까요? 또 여성이 경제학을 하면 어떨까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이 또 등장을 하고 또 여성이 그 과학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이제 남성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지. 예. 이 페미니즘은 과학과 그 다음에 경제와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 소위 여성주의, 여성 해방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이슈,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